전당대회로 한번 가볼까요? 그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서로 배제하고 상처 주는 토론이 아니라 포용하고 배려하는 토론이 돼야 한다. 끝내 하나가 되는 토론이 돼야 한다. 단합해야만 유능할 수 있다. 단합해야만 개혁할 수 있다. 단합해야만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다. 영상 메시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일단 경선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당대표 인정할 수 없어. 그걸 이제 새로운 장명이 됐죠. 똥파리 이론이라고. 똥밀필패. 어찌 됐건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민주시민의 자세인데 예. 내가 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당대표 아니야 하고 또 당대표 내내 흔드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해찬 대표가 그런 식으로 흔들렸죠. 전혀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흔들어댔죠. 송영길 대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그 담보 인정 비율, LTV,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은행에 가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얼마짜리 집인데 여기 비율을 얼마를 줄 것인가 사실 거의 대부분 인정해 줬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5억짜리면 5억 대출해 주면서 요게 거기다가 이제 이 집이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 대출을 해주거나 이 사람이 그 집 말고 다른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DTI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조여놓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 거의 다수가 30대랍니다. 근데 그걸 묶어놓다 보니까 30대들이 간 그 박탈감 이런 게 좀 심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는 LTV DTI를 90%까지 완화하는 공약을 내려 걸었고 이제 본인이 대표적인 공약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인, 그러니까 이 30대 이상 40대 초중반까지 그 계층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요구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법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이 부동산 가격을 낮출 의지는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그 유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한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실무자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DTI 중요하죠. LTV도 중요하고 이게 주택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당 대표라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거주의 책임은 국가가 지겠다라는 어떤 당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국민들이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 대표라면 뭐 LTV 90%네 80%네 이런 실무자 같은 이야기 말고 조금 더 거시적이고 좀 장기적인 어떤 비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한테 조금 더 자주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 솔직히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LTV라는 것은 부동산 담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나의 자산 가치, 그러니까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느냐, 내가 가진 거 대비. 그 다음에 DTI라는 것은 내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의 비율, 내가 소득이 얼마면 어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90%까지 올린다면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호 발송이 될 수가 있다, 부동산 시장에. 이제 이사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그 효과를 내기 시작을 했고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이 상황에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또 올라갈 테니까. 네, 이게 엉뚱한 대로 사용될 수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철저하고 촘촘하게 제도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제도 설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단합 하나된 민주당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때문에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실까? 다 알고 계신다. 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도를 넘는 기레기들의 친문, 비문, 반문 이 갈라치기에 우리 스스로도 이런 말을 계속해요. 강성 친문 아니야. 강성 친문 따로 있고 친문 따로 있고 비문 따로 비문은 뭡니까?
비문은 문재인을 비난하면 비문입니까? 아니면 비친문이 비문입니까? 그리고 안에 반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반문은 문재인에 반대하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 안에 문재인 정부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철이가 반문이라고 하는데 이철이가 반문의 행태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이미 청와대 가면서 친문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것도 이해찬, 이낙연은 언제부터 친문이었습니까? 원래 아니었거든요. 이해찬, 정세균, 김부겸, 유은혜 다 친문 아니었어요. 지금 다 친문을 분류하고 있죠. 윤호중도 마찬가지예요. 친문과 비문, 반문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갈라치기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면 제발 하나된 민주당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단합합시다 얘기를 그렇게 반복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열성, 강성 친문. 친민님 이야기했습니다. 전 종문입니다. 정문. 친북, 종북, 종문. 자, 어쨌건 지금 그 부동산 뭐 LTV, DTI, 안화 뭐 이런 문제는 지켜보시자고. 일장일단이 있을 테니 지켜는 보시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아까 야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이 큰 맥락은 유지하되 뭔가 디테일하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겠다 정도의 예. 워딩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부분만 이제 이미지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금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 1위를 했어요. 근데 언론 꼭 그러더라. 여기는 또 친조국이 나와요. 친조국 김용민 최고위원 1위 기염. 귀염이 아니고 기염. 기염을 더했다. 기염. 아, 나는 또 토한다. 기염을 토한다. 귀염 이렇게 토했는 줄 알았네. 김용민 의원이 평소에 좀 귀염 하잖아요. 귀염? 참. 반조국도 있습니까? 네. 반쪽짜리 조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프레임화해서 계속해서 카테고리화 시키고 싶어 하는 언론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되게 있다고 신기해요, 봅니다. 진짜. 네. 친조국. 여기 마차님은 이제 약간 좀 유물론자잖아요. 천조국으로 봤대 그거를. 미국을 국방비만 천조 쓴다고 그래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 네. 지금 2천조국 됐다고 그러대. 아무튼 김용민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1위 했는데 요거는 한번 이 중요하게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당대표들보다 득표율은 낮죠. 후보도 훨씬 많았고 2표씩 행사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민주당 이 주류 지지층에서는 김용민처럼 자기 색깔 확실한 사람 찍어줄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예. 이런 느낌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모여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모여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특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자기 목소리 냈던 사람이니까 너 잘했어.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 최고위원 찍어준다.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근데 생각을 저는 요 김용민 의원도 김용민 의원인데 사실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 보였던 김영배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는 걸 보면서 새날의 힘이 어마무시하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김현배 그건 의원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네. 그 겉으로만 초선이지 네. 실제 정치 이력으로 보면 중진입니다. 근데 당내에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뭐 느꼈던 건 뭐냐면 윤호중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이 다 다를 겁니다. 오늘 저도 또 시작하는 상당히 거야? 꼬롬한데 여러 가지로. 그런데 윤호중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만큼은 확고하거든요. 거기다가 검찰개혁 특위에 있는 김용민 의원이 다시 또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가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요. 뭐라고 했어요? 개혁과 민생은 양바퀴다. 두 개 바퀴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생을 챙기는 데분에 부족했기 때문에 개혁만큼 민생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챙겨서 바퀴의 수레를 맞춰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꾸로 개혁을 뒤로 빼서 민생만큼 바보짓 하자는 게 아닙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 개혁은 갈 대로 계속 가라. 대신에 민생은 가속도 내서 개혁에 맞춰라. 이렇게 해서 양 바퀴가 같이 가주자라고 얘기한 거지. 민생 부족하니까 개혁 잠깐만 주저하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어제 통화하셨어요? 다음에 다음 총선 때요 시민 출마시키자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시끄러 죽겠어요. 빨리 출마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어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대정부 질의도 좀 시키고 해야겠어요. 딱 한 번 하고 욕 다 하고 나올까요? 그다음에 강의하러 다시. 재선에 신경 쓰지 자, 않는 그렇고요.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역이라든지 남북 평화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방송에서 이렇게 골고루 다루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검찰 개혁만 주장하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민생이 어떻고 남북 관계는 어떻고 방역은 어떻고 백신 어떻고를 꾸준히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한 국가라고 하는 게 한 가지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게 이제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검찰 개혁에 매진하다. 다른 뭐 민생을 그르쳤다. 이런 식으로 입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겸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호수 지금 이제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에 지명이 됐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김호수 총장이 되고 제 가장 큰 그림은 그런 거였거든요. 이성윤 안 됐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성윤보다 한참 선배예요. 김호수는. 김호수가 검찰총장에 임명이 돼도 당장 중앙지검장을 물러날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호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안이 나옵니다. 저기 이성윤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중앙지검장 유임설. 그러면 김호수라고 하는 사람이 큰 논란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조국 추미애 장관에 가려서 사실 논란이 없었던 측면이 있어. 검찰 개혁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가되 그냥 칼 들고 있는 칼제비는 이성윤을 쓰겠다는 의도. 첫 번째 아닐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성윤 고검장설입니다.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데 고검은 현실적 수사를 안 하는 것이니까. 세 번째가 이성윤 대검 차장설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실드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성윤 사인이 그러니까 이성윤이 사인에 못 들어갔을 때는 엄청 우리가 분개를 했었지. 왜냐하면 윤석열하고 제일 잘 싸울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했다고 하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유임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지난주에 들으면서 가슴이 좀 아팠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박범계 장관이 그 룸사롱 96만 2천 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 친구로 추정되고 있는 그 친구가 다시금 또 자기가 자백을 합니다. 자기가 핸드폰을 일부러 잃어버렸다는 애가 이제 와서 자백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술 처먹었다. 술도 못 먹는 애가 걔 원래 술 못 먹어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거기 앉아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박범계한테 한 대 꽂힌 거거든요. 그래서 자백까지 하면서 나타난 거야. 근데 지난주에 이성윤 지검장이 후보에서 탈락을 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 박 장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전 동의할 수가 없고요. 박 장관이 휴전 협정을 맺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서 우리 청와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하고 정치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걸 우리가 이성윤을 빼버리고 나서 대충 하자, 적당히 하자라는 이런 휴전 협상을 맺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뇌피셜 굴리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런 평가 내린 그 평론가들이요. 아무 데서 나와서 그런 평가 좀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협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까지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뭐 이런 것들 다 그만두잖아요. 그럼 검찰이 스스로 이것이 정치 수사였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상에 검찰이 나서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시나리오 쓰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추천위원회에서 그 13명 4명 중에서 심지어 이렇게 되면 반수라도 올리자 장관한테 라고 했을 때 그거마저 폐기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4명이 올라온 거고 그 안에 추천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성윤이 빠진 거지. 박범계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 도대체 뭐 했어? 지금까지 이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부 대검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손발 묶여가지고. 김호수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성윤이 총장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성윤이 하던 이렇게 된 판이니까 이성윤이 하던 건 이성윤이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총장이 이제 더 이상 딴지 안 걸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성윤은 그대로 유임을 시키는 것이 마지막 검찰 개혁 맞다. 거기다가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을 한직으로 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 뭐 지난주 목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한정된 자원이 올라온 거잖아. 4명이. 그중에 누구를 시킬 것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굴 지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범계 장관이 김호수를 추천했으니까 거기에 지금 낙점을 네. 한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지명을 한 걸 거 아니에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한정된 자원 내에서 4명 중에 저쪽 결이라고 생각되는 윤석열 라인의 검사가 올라가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겠지. 정반대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올라가면 어찌됐건 또 난리가 나는 거야. 반대쪽에서.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논란 자체가 증폭돼가지고 다른 이슈들은 다 방역인의 머리에 안 보이고 또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차라리 칼제비로 이성윤을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자리 변동이 있는 건 아니니까 또는 뭐 대검 차장이나 고검장을 올리든가 검찰총장은 그나마 색깔은 없는 편인데 그래도 검찰 개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올린 게 아니냐라고 하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결을 같이 가야죠. 지금까지 3명의 장관과 함께했던 김호수고 그리고 박범계가 실제 마음속에 이성윤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박범계는 사실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직하고 다 끝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김호수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판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성윤을 이 상황이라면 더 잘 쓰는 방법을 찾아볼 거다. 이제 네.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임시킬지 고검장으로 보낼지 대검 차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쨌건 검찰총장은 이제 윤석열이 물러난 뒤에 한 2달 정도 됐나? 아마 3월 초에 물러났으니까 2달 정도 그렇게 됐죠. 됐어요? 그 사이에 음. 인사권은 없는 검찰총장이었지만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결재를 해서 막을 건 막고 말도 안 되는 수사는 하게끔 만들고 이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좀 김호수 총장 자체가 청문회를 한다고 쳐도 국회가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 반대한다고 해서 임명 못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김호수 총장이 된 거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좀 상황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전 제가 봤을 때 검찰 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건 다음 정권 초기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면 그때 검찰들 반항 못해요. 그때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다. 현실적으로 전 그렇다. 왜냐하면 앞에 계속 대선이 걸려 있는데 대선이 또 검찰에 난이 일어나고 이런 난리치는 이런 거는 정권 핵심부에서는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그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는 그러니까 중대수사본부 이제 그 중수청 뭐 이런 그 논의에 대해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재가동을 할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제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싹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상징의 의미로서 중수청 논의가 잠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이 100이었는데 그 중에 70이 빠졌단 말이에요. 3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검찰 조직은 그대로란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대검, 고검, 중앙지검 이 엄청나게 큰 건물 3개가 나란히 있는 게 검찰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거대한 조직이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걸까요? 권한은 그 70%가 빠져가지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조직은 왜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수청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것과 별개로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검찰의 덩치 자체가 지금의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래야 합리적이다. 이런 그 그림도 빼놓지 않고 이제 딱 붙여놓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권 핵심부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저번에 한참 논의가 되다가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 검수완박. 예.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는 것은 저는 당대표가 바뀌었으니까 당대표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코어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떤 논란을 일으켜서 또 법말이 전도되고 할지 모르겠는데 약속대로라고 하면 5월, 6월 지금이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그냥
단기간 내에 짧게 밀어붙여가지고 통과를 시키느냐, 논란이 많아지니까 이걸 다음 정권으로 넘기느냐,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전자예요. 이거는 빨리 그런 게 된다고 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예. 민주당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논란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는 게 아니라 180석을 줘도 못하는 것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 어차피 전 국민 100%가 지지해줄 건 아니잖아. 아따 시원하다. 검찰이 원래 나쁜 놈들이었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그 문제, 윤석열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공수처 설치 국민 70%가 찬성했었어요. 이게 정치 논란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지. 아무튼 그 부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